자, 2회차의 1번 문제는 수퍼의 생애 기간과 생애 공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수퍼하면은 평생 진로 발달 이론의 학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생애 기간은 전생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애 기간은 전생애를 구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생애 공간 이론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애 공간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진로 아치문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애 무지개가 나옵니다. 진로 무지개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아치웨이, 아치웨이는 우리가 이제 진로 아치문 모형에서 이게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이 있고, 이것이 이제 아치웨이가 되는 거죠. 지금 색깔을 좀 달리 표시하면, 이게 이제 아치웨이가 됩니다. 이 분홍색이 바로 이제 아치웨이 부분인데요. 상층부, 아치웨이의 상층부 중심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딱 이 지점을 말하죠. 중심이니까. 이 지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로 아치문 모형의 그림을 연상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자기 또는 자아가 오죠. 자기 또는 자아의 자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아 개념을 배치했다가 아니라 자기 또는 자아라고 해야 됩니다. 자아 개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아 개념의 자리는 색깔로 표시해 보면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자아 개념과 우리가 역할이라 하거든요. 빗금친 이 부분이 바로 자아 개념과 삶에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센터, 중심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번 지문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치웨이의 기둥은 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기둥이라는 부분은 되게 아치웨이, 이 아치웨이 부분의 기둥을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기둥과 연결되는 시점, 연결되는 지점,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는 아치웨이의 기둥이라 하는데요. 이 기둥은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에도 나오죠.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할, 삶의 역할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 똑같습니다. 여기가 발달 단계와 삶의 역할, 이쪽에 발달 단계와 삶의 역할, 이 삶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이 들어가죠. 자아 개념. 그래서 발달 단계가 이쪽 맨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아 또는 자기와 이 발달 단계 사이에 삶의 역할이나 자아 개념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발달 단계와 삶의 역할을 의미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진로 무지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생애 진로 무지개는 우리가 이제 무지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지개 모양으로 쭉 되어 있는데, 밑에 여기 많은 부분들에 뭐가 들어가죠? 9가지의 역할이 들어가죠. 9가지의 역할이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뭐 색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중적 생애 역할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9가지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해설해 보시면 9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9가지의 역할이 뭐 연대기적 순서에 따르면 자녀부터 시작해서 은퇴자까지 해서 모두 9가지의 역할, 다중적 생애 역할, 이러한 것들이 부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애진로 무지개 하층부에 전생애 발달 4단계를 기록하도록 하였나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하층부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하층부거든요. 하층부에는 바로 생애 역할이 들어갑니다. 생애 역할. 이 생애 역할을 9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애 역할 9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역할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9가지 역할이라 하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 그 역할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답을 해결하겠습니다. 기역과 리을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니은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슈퍼 이론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2회차는 슈퍼 문제가 좀 많습니다. 슈퍼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이 어떤 한 학자에 국한되어서 그 학자 문제를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편중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업 상담학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직업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저항 또는 예를 들어서 저항의 모습은 많이 있어요. 상담 시간에 늦는 것도 저항이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 양가 감정 갖는 것도 저항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다. 이걸 보면서 이것은 내담자의 저항이구나라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지 않던 통찰,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내담자 자신이 이 깨달음을 바라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바라지 않던 통찰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포인트는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여 직업 의사결정을 미루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도 저항이죠. 두려워하여 미루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담자의 유능성이라든지 상담 방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 이것도 마찬가지 저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담자와의 권력 차이, 힘의 차이라고 하죠.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상담자는 전문가이니까 그 권력의 차이를 느끼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것들이 바로 저항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두려움이나 또는 어떤 것을 미루는 태도나 아니면 비난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저항에 관한 설명이다. 이 저항 문제가 잘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저항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 저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로 출제해 보았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업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상담자 질문을 활용하는 기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도 이제 해설 일부를 좀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테마별 문제에서도 풀었던 적이 있어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여가 시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진로 사정이라 했어요. 그럼 느낌이 왔죠? 진로 사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일상적인 하루를, 전형적인 하루, 일상적인 하루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형적인 하루, 이제 답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당신의 일과를 혼자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결정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냐 아니면 독립적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적, 그 다음에 이쪽은 의존적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의존적이라고 쓰겠습니다.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하루다. 전형적인 하루에도 이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생애진로 사정이 되겠죠. LCA라고 하는 생애진로 사정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해설에는 지금 전형적인 하루에 대한 사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라고 하는 것은 진로 사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진로 사정과 전형적인 하루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진로 역할극이나 진로 생애 무지개는 생애진로 무지개는 앞에서 했었고요. 진로 역할극은 어떠한 진로상에 아직은 하지 않은 역할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연해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다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 단계적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다리 기법, 단계적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굳이 이거는 쓸 필요는 없고
육하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담자에게 어떠한 것을 물어서 내담자의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어떤 진로의 선택에 대해서 또는 진로의 어떤 대안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상담자가 질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다리 단계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하나씩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의 숨겨져 있는 어떤 마음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담 기법의 일종의 상담 기법 참고하시죠. 자,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추정되는 타당도의 유형은 무엇이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첫째, 피험자 집단에게 새로 제작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새로 제작한 검사의 타당도를 보는 거니까요. 일정 기간 후에 검사한 내용과 관계가 있는 피험자의 행위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힌트가 이거예요. 일정 기간 후에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후니까 이 녀석은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거고, 셋째, 미래란 단어가 확 주어지죠.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와의 상관관계 정도, 상관 정도를 측정한다. 이게 바로 당연히 미래가 나왔으니까 A연 예측 타당도라고 할 수 있겠죠. A연 예측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인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 현존하는 공인된 척도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 그대로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라고 말하죠. 안면 타당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거지만 안면 타당도는 일반인에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면 타당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어떤 타당도가 나올지 모르지만 타당도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직업 상담자와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다. 자, 왼쪽에 학자가 있고 오른쪽에 이론이 있어요. 이제 그거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로브는 욕구 이론의 학자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터슨, 샘슨, 리어든은 인지 정보 처리 이론의 학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샘슨입니다. 맞습니다. 하렌입니다. 하렌은 의사 결정 유형 이론이라 하죠. 세 가지 아십니까? 합리적 유형, 그 다음에 직관적 유형, 그 다음에 의존적 유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케트입니다. 헤케트 또는 헤켓이라고도 하고요. 헤케트는 가치 중심 이론이 아니죠.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이론은요,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리을 지문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렌트와 헤켓이라고 쓰기도 하고 헤케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 학자들은 렌트입니다. 렌트와 헤켓은 바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 렌트와 헤케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자기 효능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답입니다.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 프레드슨입니다.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직업 포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직업 포부 이론, 갓 프레드슨의 이론에서 크기와 힘 지향 단계, 이게 1단계죠. 힘 성산에 이게 오잖아요. 힘과 크기 지향 또는 크기와 힘 지향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지문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별표 칠하고. 자, 우리가 이제 힘,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외웠잖아요.
힘과 크기는 3에서 5세 이렇게 정리되고 이게 뭐예요? 성역할 지향이잖아요. 성역할 지향은 6세에서 8세.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것은 9세에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된다겠죠? 13세 이 연령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 고유한 자아 14세 이후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연령을 써드린 이유는 이 연령대를 가지고 유추해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상대적 능력에 대해 판단하기 시작하고 상대적 서열과 관련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자신의 상대적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한다. 내가 상대방과 능력이 어떤가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상대적 서열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나시죠? 지위적인 측면, 계층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지위, 계층 이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입니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입니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은 하나 둘 3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도저나 야구, 공 등 사용하는 도구의 기초에서 직업을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힘과 크기 지향이거든요. 불도저라든지 야구공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성인들이 가지고 노는 일종의 놀기도 하고 또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의 기초에서 직업을 이해하는 단계는 아주 어린 시기인 힘과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1단계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힘과 크기 지향입니다. 힘과 크기 지향 단계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딱 나와요. 이게 성에 적합하냐. 자, 직업을 이해할 때 자신의 성에 적합한지를 살펴본다. 이게 바로 2단계 성역할 지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역할 지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흥미별로 직업을 분류하고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직업 세계를 추구한다.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의 흥미 직업이니까 자신의 내적 고유한 자아와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바로 마지막 4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적 고유한 자아,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써드리면 여기는 말 그대로 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적인 가치인데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지위,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내적 고유한 자아는 흥미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프레드슨의 이론에서 크기와 힘 지향 단계는 2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 잘 알아놓으시고요. 해설도 좀 더 심화학습으로 넣어드렸거든요. 그 내용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